연말이 다가오자 증권사들이 내년 증시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장밋빛 일색이던 예전과 달리 내년에도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올해 집값이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 주식을 지난 3월 말 기준 415개 펀드가 편입 비중을 늘렸거나 3월 들어 신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이 내년 증시 전망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연간 증시 전망을 할 때는 을의 장밋빛 시각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올해는 대체로 눈높이가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증시 전망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NH, 현대 등 국내 주요 증권사 6개가 예상하는 내년 코스피 등락 범위는 1850에서 2350입니다. 내년에도 코스피가 수년간 이어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입니다. 가장 낮은 하단 전망치를 제시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IB투자증권으로 각각 1850에서 2150, 1850에서 2250입니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신영증권도 올해와 비슷한 등락 범위를 예상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업이익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 여파와 중국 경기 우려 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전망치로 1900에서 2350을 예상했습니다. 기업 배당 정책이 부각되고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면서 상승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도 코스피는 수익 추구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금융업종 같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대형 가치주나 경기방어주, 배당주를 추천합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과 그에 따른 주주 친화 정책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올해 집값이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절반 이상의 수요자들은 내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거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주택거래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전 대비 현재 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주택가격 평가지수는 131.3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평가지수가 100을 넘으면 6개월 전보다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상승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각 4일 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연방하원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 여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가 다음 회의가 예정된 12월 15일 이전까지의 미국 경제 사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내수의 확고한 성장을 발판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옐런 의장은 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중앙은행의 연간 인플레이션율 목표치인 2%가 달성되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해양 플랜트 발주사의 계약 취소와 미이행으로 결국 올 3분기에 동반 적자를 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에 총 2조 1,2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조선업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발주처가 반잠수식 시추선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손실폭이 당초 추정치보다 32.3%나 늘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올 3분기에 영업이익 846억 원을 달성했다는 실적 공시 후 불과 사흘 만에 시추업체 퍼시픽 드릴링이 드릴십 건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면서 결국 3분기 1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도 올해 3분기 해양 플랜트와 컨테이너선 수주 취소 등의 악재로 1조 2,171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여파로 폭스바겐의 10월 신규 등록 실적이 전달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 차종의 10월 등록 실적은 9월에 비해 무려 2,000대 가까이 줄어든 947대로 집계됐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차 브랜드인 아우디의 실적도 전월 3,401대보다 900여 대 감소한 2,482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입차의 전체 등록 대수는 지난 2월 16,759대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17,423대를 기록했습니다. 9월 베스트셀링카 1위를 차지했던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은 10월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융당국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 종목에 투자한 펀드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 가운데 지난 4월 말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미약품을 편입한 펀드는 총 442개입니다. 이 중 415개 펀드가 한 달 전보다 한미약품 편입 비중이 늘어났거나 3월 들어 신규 편입했습니다. 투자 비중을 줄인 펀드는 27개뿐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을 편입한 펀드는 유리자산운용의 유리스몰뷰티 증권자 투자신탁, 동양자산운용의 동양중소형 고배당 증권자 투자신탁,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의 지속성장 증권 투자신탁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미약품 직원으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내부 정보를 입수해 펀드 매니저 수십 명에게 이를 흘려 한미약품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턱없이 낮은 데다 주식도 시원치 않다 보니 최근 P2P 대출 상품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P2P 대출 시작은 올해가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장 규모는 벌써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P2P 대출의 열풍,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P2P 대출이 기존의 그 은행 대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 빌려주고 스스로 이자를 받지만 P2P 대출은 펀드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P2P 대출업체가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적정 금리를 매겨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대상을 골라 십시일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월세 보증금이나 결혼자금 등 다양한 목적의 대출 신청에 대한 투자 모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어떻게 보면 중개 사이트인 셈인데요. 이 P2P 대출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죠? 네, 최근 주요 P2P 대출업체들의 상품은 공개되기가 무섭게 몇 시간 안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돈을 빌리는 입장이나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금리가 괜찮기 때문입니다. P2P 대출 금리는 연 20%가 넘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금리보다는 낮고 은행 금리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 7에서 8% 수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높은 이자를 내야 했던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보다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 7%에서 8%의 수익률이라면 요즘 같은 금리를 감안했을 때 저도 정말 솔깃한데요. 그런데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을에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 아닙니까? 이렇게 연체나 부도살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아직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탓도 있겠지만 P2P 대출의 연체율은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신용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의 연체율도 0.5에서 1%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P2P 대출업체들은 대출 서류와 신용등급 등에 나타나지 않는 숨은 연체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한 대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이를 남들에게 자랑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은 신용도에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연체율이 0%라고는 하지만 이 P2P 대출 시장이 생긴 지가 아직 1%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P2P 대출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이 투자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이 부도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 대출업체의 부도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아직 없는 실정인데요. 한국 P2P 금융 플랫폼 협회 차원에서 충당금을 쌓거나 특정 업체 부도 시 협회 소속 다른 업체가 대출 상품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식의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은 P2P 대출업체는 대부분 대부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P2P 대출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한 측면이 없진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 P2P 대출 상품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투자 자문을 받다 보면 어디서나 늘 듣게 되는 얘기인데요. 수익률이 높다 보면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목돈을 넣기보다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P2P 업체 대부분은 대출자의 신용평가사 등급과 자체 등급, 소득과 직업, 가처분 소득과 부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출자의 부도율은 P2P 대출업체가 관리하기는 하지만 투자 전에 반드시 이러한 정보들을 직접 체크하고 대출자의 부도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P2P 대출 투자에 대해서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TV 어떻게 시청하시나요? 일단 TV를 켜면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보다가 원하는 방송을 못 찾고 아무 채널이나 시청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내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방송만 채널별로 모아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TV 서비스가 새로 출시됐습니다. 한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장르별로 방송 프로그램이 쭉 나뉘어 보여집니다. 보고 싶었던 VOD들은 300번부터 999번까지 가상 채널에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 리모컨에 탑재된 채널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보고 싶은 장르로 이동합니다. 예능 대표 채널에서는 평소 많이 보던 프로그램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널로 갔다가 돌아와도 원래 보던 방송을 이어서 볼 수 있고 선택한 프로그램 안에서 보고 싶은 회차를 마음껏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인공인 채널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999번에서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TV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TV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TV로 전송하면 앨범처럼 월별로 사진을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로 찾기 하듯 채널별로 프로그램들이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VOD를 볼 때도 다시 보기를 누르고 장르 찾기에 프로그램 선택 등 거쳐야 하는 단계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가 새로 도입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가장 인지하고 기억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채널 라인업을 인기 채널, 그다음에 장르별, 요일별 이런 걸 구성해서 1차 편성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고객들의 시청 패턴들이 오늘의 큐레이션을 통해 쌓이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내년에 좀 더 정교한, 더 개인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레이션 TV 기능은 고객의 시청 습관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한 프로그램 시리즈를 몰아봤다는 경험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기존 셋톱박스를 사용하던 고객들은 업그레이드를 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성공한 기업은 미국 최대 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VOD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내년 초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IPTV 사업자 LGU+가 큐레이션 TV로 넷플릭스의 공략을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하반기 용인 분양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의 모델하우스 오픈이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롯데건설이 분양을 준비 중인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2,356가구의 대단지 규모에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성북역과 인접해 교통 환경이 우수한 데다 인근의 코엑스보다 넓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열기로 한 성북역 롯데캐슬의 모델하우스가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설계 변경 등의 문제로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이 다음 주 중으로 변경됐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네, 모델하우스 오픈 아니에요.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 주중으로 예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짜는 안 나왔어요. 설계 변경 때문에 연기됐다고만. 업계에서는 용인시가 성북역 롯데캐슬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개발 진행 사항이 용인시가 최근 출범한 기반시설 TF의 승인 조건에 못 미친 탓입니다. 기반시설 TF는 관내 개발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동주택 입주 전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시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역 롯데캐슬은 사업 규모 협의를 비롯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 등 행정 절차를 밟느라 사업기간이 장기화돼 적절한 시기에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용인시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모델하우스 오픈을 기다려온 수많은 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화산 폭발로 공항이 사흘째 폐쇄됐고 인도양 몰디브는 30일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화산 분출로 지난 3일부터 폐쇄된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 운영 재개가 6일 오전으로 미뤄지면서 이날 인천에서 출발할 여객기 3편이 또 취소됐습니다. 대한항공은 3일과 4일 이틀간 운항이 취소돼 399명이 인천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417명이 발리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몰디브는 대통령 공관 주변 등 두 곳에서 무기와 폭발물을 발견했다며 현지 시간 4일 정오를 기점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몰디브 치안 당국은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 체포와 구금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파업권, 또 몰디브 출입국과 관련한 자유 등도 제한했습니다. 강남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어제 개막한 세계 클러스터 경쟁력 총회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창조형 클러스터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후화되고 인력난에 처한 산업단지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강남훈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과 창의성 중심의 창조형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세계 클러스터 경쟁력 총회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생산 중심의 우리 산업 클러스터를 우리가 혁신 창조형 중심으로 바꿔 나가서 창조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국내 산업단지는 서울 디지털, 반월 시화, 인천 남동단지 등 전국에 총 1,000곳 넘게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0%, 수출액의 80%, 제조업 고용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 이사장은 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큰 만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IT라든지 요새 말하는 빅데이터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조 현장에 또 생산 공장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클러스터 모델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40-50년 된 산업단지가 있을 정도로 낙후된 환경과 인력난 등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환경을 젊은 인력들이 와서 일도 하고 또 혁신활동도 하고 즐겁게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반을 갖춰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강 이사장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산단 내 환경과 도로, 문화, 보육 등이 한꺼번에 갖춰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고 산단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기로 하면서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 혁신을 위한 투자 펀드가 올해 270억 원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6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1000곳이 넘는 산단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 이사장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제도시설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제도시설뿐 아니고 그게 여러 가지 문화, 편의, 복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융복합 용도로 이게 바꿔준다든지 또 일정 그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든지. 창조형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가 빨리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으로 5년 뒤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7천 달러 가량으로 일본에 육박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면세점의 운영권 갱신을 둘러싼 2차 면세점 대전에서 최종 승자가 다음 주말에 결정됩니다. 지난 5년간 4.023%라는 경이적인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며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주식의 신으로 불리던 쉬샹이 최근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종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공매 사이트 옴비드를 통해 117억 원 상당의 국유 부동산 82건을 매각하거나 대부합니다. 네, 요즘 날이 좀 풀렸다 싶더니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요.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